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예언가들을 비롯해 과학자, 지질학자 등의 전문가들은 일본 침몰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일본 열도가 침몰하게 될 것이라는 공통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일본이 실제로 침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가장 먼저 침수되어 사라지는 곳은 공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페TV야, 뭐라고? 일본이 침몰하면 공항부터 사라진다고? 아니, 열도가 침몰해서 도망가려면 공항은 그래도 버텨야 일본을 탈출할 수 있을 텐데 대체 공항을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공항부터 사라진다는 거냐?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공항은 단순한 비행기 여객시설을 넘어 국가의 상징물로 자리잡았습니다. 공항 특성상 세관, 출입국기관, 경찰당국, 검역기관 등 각종 정보기관 출장소가 모여있어 작은 정부라고도 부릅니다. 인류 교통발전의 정점인 비행기가 오간다는 이미지와 기술력, 특유의 거대하면서도 정교하며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축물 덕에 현대 인류 문명의 상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잦습니다. 대규모의 인원과 비행기의 수용을 감당할 것이 요구되며 여객터미널과 함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해당 국가의 첫 장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항을 일본에서는 무슨 생각인지 당장이라도 바다에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일본의 주요 도시공항들은 바다를 메워서 만든 공항들이 대부분인 상황인데요. 도쿄 하네다 공항, 오사카 간사이 공항, 나가사키 국제공항 등 많은 공항들이 바다 위에 지어졌습니다. 이같이 바다 위에 지어진 공항들은 바닷속으로 점점 잠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가장 심한 곳은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입니다. 간사이 공항의 경우 태풍이 오기라도 하면 바닷물이 그대로 공항에 들이닥쳐서 공항 자체가 마비돼 버리고 있는데요. 이러다가는 일본의 주요 해상 공항들이 바닷속에 수장돼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은 바다 위에 떠있는 공항입니다. 토지가 부족한 일본이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만에서 5km 떨어진 곳에 건설한 일본의 공항으로 해상의 길이 4km, 폭 2.6km의 대형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공항을 세운 것입니다. 때문에 항공사진으로 보면 영락없는 섬의 모습입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인천국제공항보다 6년 반 앞선 1994년 9월 4일 개항했습니다. 공항 건설이 시작될 당시 엔지니어들은 지진, 태풍, 불안정한 해저 지형 등 온갖 변수를 감안해 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써서 만든 공항이지만 현재는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계속될 경우 50년 뒤 간사이 국제공항은 물고기들의 놀이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페TV야, 물고기들의 놀이터라니 부실공사냐? 돈 아껴보려다 그 꼴 난 거야? 아닙니다. 이 공항의 건설 계획은 현대사에서 가장 비싼 토목공사로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인공섬을 만들 때 바다벽을 세웠는데 바다와 48,000개의 팔각,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들어졌고 바다벽 건설에만 1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바다벽 안쪽은 세계해산에서 2,100만 톤을 파내어 바다 밑바닥 위로 30m 높이의 토양을 채워 넣었고 4km 길이의 다리가 완성되어 인공섬과 육지에 링크타운을 이어주었습니다. 이 인공섬은 사용된 자재의 무게로 인해 점차 가라앉아 아래쪽을 압축시킬 것이라고 예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이 인공섬은 8m 가라앉았는데 이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가라앉은 것입니다. 실제로 간사이 공항은 비행기를 잠수함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제21호 태풍 제비가 일본을 강타했을 때는 간사이 공항이 침수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제비가 일본에 상륙하며 68만 명에게 피난령이 내려지고 5만 가구가 정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태풍 제비가 다가오자 해일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덮쳐 공항 일부가 침수되었고 활주로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 활주로는 50cm 높이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시 분석에 따르면 오사카시와 고베시가 있는 오사카만의 조비는 3m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14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고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태풍 제비로 인해 낮아진 대기압이 해수면을 78cm 정도 들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터미널 등도 속수무책으로 잠기면서 공항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육지와 공항을 잇는 다리에 강풍에 떠내려온 소형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현장 상황은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 직원들과 여행객 약 3,000명이 고립되었고 일부 정전에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마비되었습니다. 활주로가 폐쇄되었으며 자가용 이용도 금지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일본 간사이 공항 침수와 관련해 많은 주요 공항들이 해수면 근처에 있다. 일본의 재난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를 종합해보면 오늘날 극한기상과 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던 세계적인 공항에게 다가온 가장 시급한 위협 중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사이 공항을 두고 공학자들은 해저가 공항의 무게로 가라앉는 정도가 공사가 시작된 후 50년 동안 연평균 1피트가 안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 섬은 처음 7년 동안 30피트 이상 가라앉았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으며 최근 측정에서는 43피트 가라앉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일리노이 대학의 토목공학 교수인 메리스와 지질공학 교수 J.R. 펑크는 논문에서 이러한 속도라면 적어도 공항의 2개의 활주로 중 하나는 2058년까지 완전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끔찍한 예측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공항은 훨씬 더 빨리 바닷속에 잠길 수 있다고 덧붙이며 공항이 없어질 것이고 호수가 생길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구자들의 최후의 심판일에 대한 전망은 일본 공학계 전문가들을 격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 공학교수 와타베 요이치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도 그 예언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 공항으로 명성이 높은 나라인 일본이 손가락을 입에 물고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공항이 침몰하는 와중에서도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간사이 국제공항은 천문학적인 적자로 일본 항공정책의 최대 실패 사례로도 꼽히는데요. 당시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됐지만 도쿄 외곽의 나리타 공항과 더불어 양대 허브로 기대됐던 간사이 국제공항은 총 부채가 20조에 육박할 만큼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연간 이자 비용만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불안한 환경은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적자까지 기록하는 일본의 공항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가덕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꼽히는 장점으로 지역의 물류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울산시 조사 결과 부울경 항공물류의 94%를 인천공항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울경이 부담하는 관련 비용도 연간 7천억 원에 이르며 2030년이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이런 비용 절감 효과와 동시에 동남권은 물론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과 국가 균형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부산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올랐습니다. 향후 이 노선은 가덕 신공항과 연결되는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성패에 따라 다른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간사이 지방의 항공 수요를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신공항에서 규슈섬에 나가사키, 후쿠오카, 기타 규슈 지방과 혼슈섬에 자리 잡은 히로시마까지 완벽하게 부산권으로 되는 것인데요. 이들 일본의 지방 도시들에서 도쿄,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 신칸센을 타고 가는 비용보다 오히려 부산에 오는 비용이 월등하게 저렴한 상황이어서 일본 지방 도시들을 부산 광역시의 위성도시로 둘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역시 일본의 해상공항처럼 바다를 메워 건설하려 했으나 간사이 공항 침수되는 꼴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가덕도 섬의 육지 위에 그대로 활주로를 놓기로 계획을 바꾸면서 일본과 같은 대대적인 지반 침하 현상이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이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분노할 만한 사건이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졌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일본의 비열한 로비와 공작,
왜곡된 정보 전달 등으로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되었던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될 뻔했었죠. 당시 일본에서는 관방장관과 외무상까지 나서 독일 정부와 미테그를 직접 압박했었고, 그 결과 미테구청에서는 베를린 중심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로비와 공작, 왜곡된 정보 전달 등으로 철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일본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을 상대로 외교전에서 승리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전향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고, 또 산케이 신문은 전쟁이 벌어진 때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난하고 여성의 인권을 호소한다는 명분으로 위안부상 설치를 계속해온 한국 측의 수법이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게 된 것을 보여준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뱉어냈죠. 하지만 철거 위기에 몰렸던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교민과 전 세계의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다행히도 철거 명령이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요구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독일 각계의 반발이 확산됐고 엄청난 철거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창피함을 모르고 다시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독일의 극우 성향의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여 하루빨리 철거 명령 보류를 취소시키고 일본 스스로가 만든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된 이슈를 잠재우려고 했죠. 그런데 독일 현재 시간 1일, 일본의 이런 노력들이 모두 허사가 되고 자축하던 외교전의 승리가 최악의 외교전 대패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일본 스스로 역사인식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되었다는데, 도대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본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그렇게나 철거시키려 했던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쭉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베를린시 미테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던 이 소녀상은 미테구 의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9월 말까지 존치되며 소녀상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도 시작되는데요. 미테구 의회는 현지 시간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내년 8월 14일이었던 설치 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죠. 앞서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었습니다. 이후 소녀상은 지난 9월 말 베를린 미테구에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세워졌었는데요. 하지만 소녀상 설치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지난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가 철거 명령을 보류하며 한 발 물러섰죠. 그런데 평화의 소녀상이 전범국인 일본에 의해 철거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독일 사회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독일은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다르다고 외치며 독일 베를린은 일본의 도쿄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를 둘러싼 베를린 모델에서는 일본의 로비와 공작, 압력에 의해서가 아닌 독일식 지역 중심 정치 문화, 시민사회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야 한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베를린 시민사회가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명령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자 지역 정치권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실제로 독일은 일본과 다르게 탄탄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지역의회의 해결책 모색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정치 과정에 끼어드는 외부 요소인 로비와 외교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시뿐만 아니라 소녀상에 관할 지역인 미테구청에도 로비 활동을 해 소녀상 철거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크게 착각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녀상 설치 허가 및 철거 문제가 어디까지나 지역 정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시가 아닌 구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녀상을 지키는 베를린 모델에서는 정당의 하부 지역 단위에서 상부 지역 단위의 의견을 묵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위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도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윗사람이 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손타쿠 문화가 있는 일본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때문에 지금 일본은 자신과는 다른 독일의 모습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더 큰 충격을 받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청의 슈테판 폰 다셀 청장은 녹색당 소속인데, 같은 녹색당 소속 구의원들은 미테구의회의 설치 기한 존중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녹색당 구의원들은 시민사회의 반발이 일어나자 일찌감치 예술의 자유가 다른 나라의 정치적 의지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결국 같은 당 구의원들이 등을 돌린 것이 다셀 청장에게 상당한 타격이 됐죠. 또한 사회민주당 구의원들은 사회민주당이 연정의 주축인 베를린시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독일 언론 타게스 슈피겔에 따르면 베를린시 사회민주당 소속 고위급 인사는 다셀 청장에게 보낸 문서에서 소녀상과 비문의 설치 허가에 대한 철회를 명령한 미테구청의 결정을 명백히 환영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요. 이 문서는 베를린시의 입장이 일본 측 논리에 기울어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테구의 사회민주당 지부는 철거 명령에 반대했죠. 게다가 설치 기한 존중 결의안에 당연히 찬성표를 던져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독일에서 수직적이지 않는 정치를 펼치고 지역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을 돕는 독일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특히 독일 언론에서는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덮으려는 그간 일본의 시도를 이번 사건을 통해 조명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렸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에 머물던 독일 여성들도 일본군의 성노예가 됐다는 사실을 보도해 일본의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독일 사회에서도 부각되기 시작했죠. 결국 일본의 로비로 시작한 일이 일본의 긁어부스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편적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임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달 7일에는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 철회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일본의 항의에도 이제는 소녀상을 영원히 지키겠다며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까지 시작된 겁니다. 프랑크 베르테르만 의장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전하며,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방안을 구회에 참여하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틸로 우루이스 구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쟁이나 군사 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잊지 말고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설명했죠. 게다가 그는 우리는 소녀상의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 구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독일 지역 사회에서 사이다를 마신 듯 소시원하고 통쾌한 소식이 들리자 반대로 일본에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가 소녀상 영구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입장 및 그간의 대응과 양립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 여러 관계자들과 접촉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소녀상의 신속한 철거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외교적 성과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패배를 스스로 만든 꼴이 돼버리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추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나 창피함을 모르는 일본은 여전히 평화의 소녀상을 정쟁의 영역으로 왜곡하면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은 일본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일본이 얼마나 치졸하고 몰상식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베를린 소녀상과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일본이 숨기려 하는 과거의 만행들과 역사적 사실들을 전 세계에 더욱 열심히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며 치졸한 짓을 하는 일본 스스로가 무너지는 선택을 하게끔 유도해 이러한 영향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스가를 포함한 극우 세력들도 결국 고개를 숙이고 한국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보편성이라는 더 큰 대의 명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커져 전 세계의 진정한 리더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